이제 그 쉼 부재 설계, 그 쉼에 대한 설계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당근 장방향, 복근 장방향, T형보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물론 뭐 삼각형도 있고 마른 목걸도 있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저 장근 T형보 중에서도 역T형보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슬래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때로는 밑에 천정부가 있어 가지고 슬래브를 밑에 두고 이렇게 상부로 이렇게 T형보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전단에 대한 설계를 좀 하면 좋겠는데, 전단은 좀 엄밀히 말하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실제 전단에 대한 어떤 그 파괴 메커니즘이 우리가 쉼제의 설계의 개념과 같이 이렇게 그 설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브리틀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전단 강도를 결정하는 부분도 또 전단 설계를 하는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준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설계를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구조물에서 이 전단에 의해서 파괴를 유도시켜서는 안 되니까 아마 조금 그 설명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단은 우리가 쉬어라고 얘기도 하고요. 쉬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의미에서 그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보면 4인장 균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텐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쉼은 그 쉼인장에 대한 개념이고요. 전단에 대해서는 4인장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큰 카테고리에서는 인장에 대한 개념이지만 그래서 메커니즘이 약간은 까다롭다 생각을 보시고요. 예, 쉼제까지가 아니고 전단까지 조금 확대해서 잘 중간고사 보시면 되겠고요. 전단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로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전단하고 토션, 비틀림은 대부분 그 같이 설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전단 마찰에 대한 개념도 좀 있고, 특히 뒷빔이나 브라켓 또는 코벨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론적인 4인장,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전단에 대한 설계의 개념과는 5번, 6번에 대한 부분들은 좀 특별한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 7번에 나와 있는 STM이라고 스트러타입 모델이라고 하는 이 스트러타입 모델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그 이유는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은 브라켓이라 하는 것은 하나 단면을 그리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굉장히 요 길이는 짧고요. 상대적으로 요 높이는 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A 오브 D라는 그 전단 스팬비, 시어 스팬 투 이펙티브 뎁스 레이시오라고 하는, 또는 전단 경감비, 이것들이 되게 일보다 작은 경우가 많죠. 일보다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 코벨 또는 브라켓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칼럼으로 되게 돼 있으면은 되게 브라켓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것이 벽체, 월이라는 개념으로 돼 있으면 코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브라켓, 코벨의 설계는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 엄밀한 차이는 요 브라켓이나 코벨이 받치고 있는 기둥이나 벽체의 강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 실제 그 거동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브라켓이냐 코벨이냐를 구별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지금 학부 개념에서는 브라켓이나 코벨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고 설계를 하면 좋겠고요. 굉장히 짧은 보에 해당되는 거죠. 이 A라는 것은 전단 경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D는 Effective Depth, 우리 보에서 얘기했던 유효 춤에 대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일반적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두 번째 항에서 시어 디자인에 대한 보통 보의 경우의 전단을 가지고 설계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STM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 스테레오타입 모델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단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자를 전자로 쓴단 말이죠. 단면을 자르는 개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전단역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는 일방향 전단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는 이방향 전단에 대한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이방향 전단을 우리가 보통 펀칭 시어라고 하는 거죠. 이 뚫림 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학년 때 아마 여러분들하고 구조 시스템에서 논했겠지만은 얇은 종이를 아주 날카로운 샤프 위에다가 놓고 위에서 그래비티 로드가 작용하게 되면 뚫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보가 있다, 또는 뭐 여기 칼럼이 있다. 위에서 그래비티 로드가 작용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뚫려 나간다는 거죠. 이게 위로 이렇게 펀치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양방향으로 해서 뚫린다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 단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슬래브가 있고 칼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요 면을 따라서 이렇게 뚫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방향 전단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보에서 뭐 칼럼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방향 또는 이방향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적절히 요 칼럼 페이스에서부터 어느 정도 길이까지 이렇게 나가는 이 방향을 우리가 일방향 전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이 방향 전단은 주로 이 기초라든지 기초판이라든지 슬래브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일방향 전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에서 휨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챕터 4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보의 주방향, 주철근에 대한 것을 휨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전단에 대해서는 전단 보강근을 가지고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기에 있는 3, 4, 5, 6, 7을 가지고 다 논의하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레퍼런스를 좀 참고하는 게 좋겠고, 가장 일반적인 시어 디자인 1A 쪽에 일방향, 보부재의 일방향 전단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중점적으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랬으니 설계의 방법은 여러분 코드의 설계 기준에 준해서 설계를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두 번째 시간인가에 여러분들하고 뭐를 논의했었냐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왜 필요합니까 하는 논의를 했었고, 그때 아주 제너럴한 어떤 이 페일리어 메커니즘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횡하중이 작용을 하고 발력이 생기게 되겠죠. 상하 발력도 생기겠죠. 그러면 아마 왼쪽에 여기 작용하는 힘과 여기에 작용하는 어떤 변이의 관계를 그리게 되면 지금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죠? 힘을 좀 더 받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특별히 보강이 없으면 첫 번째 균열에 의해서 이 부재는 페일리어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브리틀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죠. 이제 이 크랙이 언제 생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F sub R에 대해서 한열 인장 계수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파괴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고요. 여기에 만약에 특별히 크랙이 밴딩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휘임제 설계의 주 인장 철근을 결정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강이 되면 물론 지금 여기서부터 요 깊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90도 또는 60도 이렇게 이 정착에 대한 어떤 길이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을 때하고 지금은 그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 이 방향에 대해서도 균열이 생기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주인장 또는 압축, 요게 주인장 압축, 뭐 반복이 되면 양쪽이 다 주인장 철근이 되겠지만 이렇게 인장 철근을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힘을 좀 더 받게 되면 요게 이렇게 경사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 부재의 축에 대해서 직각 방향의 균열이 발생이 됐었다, 그죠? 우리 휘임제 같으면 아래쪽으로 밴딩이 생기니까 모멘트가 제일 큰 쪽에 수직 방향의 균열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면이 어떻게 파괴되느냐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전단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또는 상하 또는 수직으로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는 같은 이런 전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이 방향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생길 것이고 얘는 이쪽으로 인장이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머릿속에서 균열은 인장 방향으로 균열이 생길 거니까 여기에 균열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짐작을 하겠다, 그죠? 아마 이런 균열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 그 챕터, 여러분들 교재 챕터 6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챕터 6에서 논하고 싶은 전단균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균열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전단균열의 직각 방향으로 보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물론 실무적이나 이 필드에서는 그 직각 방향으로 배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단균열이 발생하는 방향의 불력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단 보강근을 보강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전단 보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챕터 6에서 논하는 전단 보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전단 균열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짐작하는 것처럼 아마 굉장히 브리틀하게 또 파괴로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이 전단 균열이 폭이 넓어지면서 여기서 이 P 델타 하중과 변이의 관계는 그걸로 끝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파괴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메커니즘이 왜 휘임제에 휘임 보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바로 이 밴딩에 생기는 휘임 균열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전단에 대해서 이러한 전단 균열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어떤 전단 보강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강 방법은 불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강을 한 거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단 균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그죠? 이러한 어떤 일정한 각도를 가지면서 전단 보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각을 가지고 시공이 좀 까다로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균열들이 여기서 발생이 되면, 예를 들면 여기서 균열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페이스에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 생겨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 생기면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오면 이 철근이, 얘가 올라오면 이 철근이, 얘가 올라오면 이 철근이, 예를 들면 요 전단 균열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요 철근들이 제어 철근으로 전단 보강에 대한 개념으로 설계가 된다는 것이죠. 잘 여기서 짐작을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또 논하겠지만 만약에 균열이 이렇게 생기는데 잘 보십시오. 전단 보강근을 여기 하나 넣고요, 여기 하나 넣는다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요 두 철근이 없다 그러면 얘는 이 전단 균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단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에 적어도 전단 보강근이 크게 보강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요 각도를 알면, 요 전단 균열이 발생하는 요 각도를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30도다, 45도다, 또는 뭐 이렇게 커서 뭐 60도다. 전단 균열의 각도를 알게 되면, 전단 보강근을 적어도 그 안에 하나 이상, 뭐 이상을 배건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 업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전단 보강근 양 ASB라고 하는 전단 보강근 양을 결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실무에서는 전단 보강근 양을 뭐 제곱 센티미터 또는 뭐 밀리미터 자성으로 하라, 인치 자성으로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전단 보강근의 간격을 예를 들면 D10, A 25cm, D10, A 30cm, D10, A 10cm 이렇게 보강하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유의깊이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입단면이지만은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요 전단 보강근은 요렇게 돌아서 감싸게 될 거다, 그죠? 주철근이 가게 되면 요렇게 감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단 균열이 생기는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개수를 해보시면, 그 레그가, 전단 보강근의 레그가 균열에 대해서 두 레그가, 그러니까 two legs, 두 개의, 요건 하나로 보이지만은 저쪽 면에도 있기 때문에 돌아서, 그지? 두 개의 렉이 하나의 어떤 전단 보강근 개념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A1이 AS의 개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강이 전단 균열에 대해서 잘 보강이 되면, 아까 전단 보강이 없을 때는 여기서 부재의 휨과 변형의 상관관계가 끝났죠. 페일리로 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력이 생기게 되면 힘을 더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보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전단 균열에서 파괴가 이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강했던 이 전단 보강근이 충분히 항복할 수 있도록, 전단 보강근이 FY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요 P 델타의 커브에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어떤 스텝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커브가 올라간다는 거죠. 하중을 좀 더 버틸 수가 있고요. 다시 변형도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둘러싸여진 어떤 면적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명을, 사람의 어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될 거라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해서 보강을 잘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 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지? 이 단계를 해야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요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보시겠지만 압축대의 콘크리트가 압궤에서 눌려지면서 파괴에 도달하는 그런 이 컴프레션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크러싱이라고 그러고요. 결국은 콘크리트의 크러싱에서 파괴될 때는 이미 상당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변이까지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압궤에서 파괴될 때까지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얻어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강도가 여기다 하면 이만한 어떤 변이도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연성적 거등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스트렝스 디자인의 강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 컴프레션이 생겨가지고 콘크리트가 압궤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챕터 5, 여러분들 교재 챕터 5에서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중간고사 보고 뭐 1, 2주 있다가 아마 압축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때 이렇게 잘 보강이 되면 우리가 가장 크리티컬한 어떤 전단 균열이 폭이 넓어지면서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전단력이 그만큼 더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요로 특히 요 두 철근이 어떻게 되냐면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복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 도달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시어 페일리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요 휨 보강근, 요 휨 균열에 의해서 요 휨 철근이 FY에 도달하도록 우리 기존에 설계를 했죠. 지금 나눠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메커니즘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요렇게 요 주철근, 요 균열은 더 이상 넓어지거나 전단 균열이 이렇게 더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전단 보강을 잘 해주시면 이때는 이제 요 휨 균열이 넓어지면서 폭이 넓어지면서 요 철근, 휨 모멘트가 제일 커지는 요 철근이 항복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란지튜디널 바가 항복에 도달하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지금 아직도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균열이 발생이 되고요, 전단이 보강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인장 철근이 항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량적인 것이 아니고 정성적으로 보았듯이 이 그래프가 이러한 하중과 변이의 관계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굉장히 닥타일한 연성적 거동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연구실에서 실험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보가 그렇게 메커니즘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연구실에서 얼마 전에 실험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린 것인데요. 힘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요 전단 균열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힘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힘철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X 방향.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미소하지만 전단 균열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밑에 있는 부재가 기둥 부재라는 거죠. 잘 한번 다시 보세요. 기둥 부재이기 때문에 기둥에서, 그러니까 기둥하고 보의 접합부에서는 파괴를 일어나지 않도록 전단 보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단 균열이 굉장히 커지면서 여기도 균열이 이렇게 X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단 균열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파괴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여기에 보가 되는 것이고 여기 칼럼이 되는 것이거든. 눕혀서 실험한 거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 파괴 패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편집을 잘했네, 연구실에서. 다른 실험 하나 잠깐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착에 대한 부분을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실험한 것이 아니고 같은 연구진에서 실험한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개설해 보십시오. 힘을 쫙 받으면 어디가 깨질 것인지 빵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것도 뭐 다른 실험이지만 안에 이렇게 정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러한 방향, 또 예를 들면 또 반대면 이러한 방향, 이러한 것이 이 전단 균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험은 전단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착이나 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대구경, 그 헤디드바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식을 만들기 위한 실험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점이거든요. 그냥 결과만 보시면 여기 지점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여기 굉장히 각도가 큰데 45도 이상이 되겠는데, 그죠? 요렇게 균열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또는 뭐 요렇게 균열이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균열을 우리가 전단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뭐, 자, 이 정도 균열이 발생이 되면 아까 그 제너럴한 어떤 메커니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전단에 대한, 그러니까 4인장에 대한,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인장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파견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이 인장력은 이렇게 발생이 돼야 이 균열이 발생되는 거니까. 과연 얘가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거동이 무엇로서 보강이 지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휨철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장철근이죠. 전단보강근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콘크리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콘크리트가 전단에 저항하는 부분하고, 전단보강근이 전단에 저항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사실은 나눠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 두 가지를 더하면 콘크리트가 전단에 저항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단보강근이 전단에 저항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구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더하게 되면 그 더해진 값이 저 단면이 저항하는 전체 전단력 값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콘크리트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전단 부담부는 좀 복잡하지만 메커니즘이 아까 전단 스팬비, 전단 경감비가 작을 경우와 큰 경우에 따라서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전단 보강근 자체로 보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단순합니다. 철근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전체 전단력, 이 단면이 받을 수 있는 전단력이라는 V 값은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V 서브 C하고, 그 다음에 철근이 부담하는 V 서브 S, 이 두 개의 변수로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두 개의 산술적 합이 이 전체의 전단 부담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요 내부에 이러한 균열이 발생될 때까지 두 콘크리트와 전단 보강근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컴비네이션 조합이 돼 가지고 전체 전단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아까 전술한 바가 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두 개의 식의 합으로 우리가 전체 전단력을 한다. 굉장히 졸려 하는데요. 우리 스트레칭 쫙 한번 하시죠, 뒤로. 어우, 졸려, 그지? 아침에. 어제 하루 쉬었죠, 여러분들? 잘 놀았겠지? 내가 지난 화요일 날 잠깐 우리 지금 저 해운대 이 포스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LCT 현장 되게 100층 101층인가 뭐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그죠? 여기에 요 부분 때문에 고강도 대규경 확대물이 철근에 대한 이 실무에 지금 적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언제 갔었지?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주 뷰가 좋습니다. 이게 해운대 바다고요. 바로 해운대 이 뭐죠? 이 백사장인가? 백사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자기 프라이빗한 어떤 공간으로 내가 봐도 조금 비싸서 우리는 살 수가 없지만 하나 이렇게 구입해두면 여력 있는 사람들은, 그죠? 아직도 한 20% 남았다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스트레이트 바로 아까 그 주철근 기억하십니까? 주철근을 갖다가 예를 들면 칼럼 속에다가 또는 지지하는 곳에다가 깊숙이 넣어줘야 아까 같은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보강이 잘 돼도 휨철근이나 전단 보강을 우리가 아무리 잘 보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그 정착이 되지 않으면 철근이 빠져나와 버리거든. 빠져나오게 되면 보강량이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P 델타 커브에서 뭐 균열이 생기고 전단 균열이 생기고 앞에 그 다음에 쉼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요. 그냥 이 뽑힘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내력을 이렇게 발휘하기 전에 이 뽑힘 파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한 세 가지로 보통 쓰게 되는데, 네 가지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바로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그냥 깊숙이 묻어주면, 그 길이가 길면 깊숙이 그냥 그 스트레이트 바로 묻어주게 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마찰에 의해서, 사실은 마찰이지만 그 부착력에 의해서 빠져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이 콘크리트가 물어주고요, 부착에 의해서 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우리가 후크를 만든, 우리 저 표준 갈고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90도로 하게 되면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가 좀 짧아질 것 같고요. 또는 뭐 저 전담보관 것처럼 한 65도, 60도로 이렇게 후크를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 각도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거나 이게 너무 길면 또 이렇게 사실은 이게 한 43mm, 여기 41mm, 51mm 뭐 이런 걸 썼지만, ASTM 같은 데는 43mm, 57mm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굽히어서 이렇게 시공한다는 게, 한 가닥이면 괜찮지만 거기에 많은 철근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철근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굽히면 여기에 잼이 생긴다는 거죠. 블락킹이 생기는 거죠. 하나 들어가고 다시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면 블락킹이 생겨서 거기에 시공성이 떨어지고요,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굽히거나 스트레이트 바로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런 헤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캡을 씌우는 겁니다. 거기서 부착력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모든 것이 그 우리가 소요 간격, 철근, 예를 들면 철근 여기 나오나? 잠깐 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근을 배건을 하게 되면 이상적으로는 얘가 딱딱 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배건이 안 되고요,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고요. 더욱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막 흔들리거든. 자기 위치한테 철근이 같이 뭐 이렇게 오버랩 되기도 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기도 하고. 약간 다시 앞으로 피드백을.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아셔도 될 것 같고요. LCT가 대략 101층 정도에 또 85층 뭐 이렇게 굉장히 초고층에 대한 어떤 건물들입니다. 초고층이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충격도 높아지고, 바람, 특히 횡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레터럴 디스플레이스보다 커지게 될 것이고요. 또는 뭐 이 층고가 높아지면 지진력보다는 바람이 이제 주로 가분하게 되는데, 지배하게 되는데, 바람에 대한 횡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 횡변이 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가서 현장에 여러 명이 있더군요. 당일날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초의 매트 기초를 전체 온통 기초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한 5m, 이렇게, 또는 요 85층짜리는 4.5m 매트 기초가 되어 있고, 제1호 때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저 매트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여기는 콘크리트 강도를 45, 40메가파스칼을 각각 썼는데, 이 정도 매트를 쓰려 그러면 거기에 수화열이 많이 생기게 되죠. 수화열이 생기고, 또 볼륨이 많기 때문에 동시 타설을 하기 어렵죠. 제1호 때 같은 데는 우리가 보통 레미콘 한 차가 한 6 입방메타, 루베가 아니고 일본 6 입방메타가 한 차가 되는데, 레미콘 한 차가, 그런 것이 뭐 100m, 120m가 근데 동시에 와서 동시 타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수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을 어떻게 제어하는 거가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 타설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 쿨링 파이프를 넣어 가지고 그 계속 이 냉수를 넣어서 열을 저감시켜 나가면서 타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온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매트를 하게 되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보면 저층부에는 대개 80메가파스칼을 많이 썼고요. 그 외에 또 중층부는 한 70, 그 다음에 고층부는 60메가파스칼, 이렇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1호 때하고 비슷하죠. 제1호 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면 되게 이 타워 팰리스 같은 한 50메가파스칼 정도를 썼는데, 이제는 80메가파스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시공 방법이 80메가파스칼, 70, 60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 숫자로 보게 되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얘를 상부로 이렇게 이 펌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가 되면 물량이 적잖아요. 우리 배웠지. 재료의 강도는 강도가 높아지면 워러시멜 레이시오가 작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량이 작아지면 시공성이 떨어지고요. 시간이 경과되면 빨리 경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펌핑을 해서 압송을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특허죠. 뭐 야간 어쨌든 여기 80메가파스칼, 70, 60메가파스칼 주로 쓰게 되고요. 요 사이사이에 묶어주는 횡배니를 잡아줄 수 있는 벨트 월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4군데를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요 벨트 월을 요 2군데로 되게 설치하고, 제일 위에는 또 굉장히 비임의 높이가 큰 트랜스퍼 가다도 쓰게 되고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이걸 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대개 이 벨트 월 같은 경우가 한 10m 정도의 이렇게 횡배니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또는 벨트 월에다가 아울리거를 설치해 가지고 이 횡배니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구조고요. 아마 여기 현장에 많이 갈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이제 제일 금방 닥치는 게 우리 삼성동에 현대에서 짓고 있는 그 부분에 이제 또 초고층에 그러니까 삼성, 뭐 롯데, 현대, 포스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초고층에 대한 어떤 그 시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벨트월 보게 되면 20, 48, 76, 95 요 4개 층이 아까 조금 전에 한 10m짜리의 벨트월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요. 대략 뭐 이 평면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띄고 있는데, 여기 바깥 부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 시공 현장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얼마 전엔 06학번? 여러분들 몇 학번입니까? 그렇군요. 06학번이 갑자기 이메일 보내가지고 현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습니까? 하고 이메일 딱 보냈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라 이렇게 답을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이렇게 간단히 답을 적어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생깁니다. 그때 현장은 어디 현장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하는데 레미콘 회사들이 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죠. 그 콘크리트를 제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쳐놨는데 일주일 동안 레미콘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서 5m인데 2.5m 쳤는데 2.5m 쳐야 되는데 레미콘을 갖다 이렇게 제공하지 않으면 한 일주일 동안, 그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강도가 되게 조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초기에 강도가 쫙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강도 또 오게 되면 그 사이에 조인트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질문이야.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이게 시어 프릭션 같은 문제도 생기고요. 약간 요렇게 코너부에 뭐 요렇게 여기 칼럼이고 여기에 보호가 요렇게 또 뭐 벽체형식으로 요렇게 하는데, 요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고에서 오는 철근들이 요 기둥에 정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41mm짜리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정착을 어떻게 시키느냐. 전부 이 90도로 스트레이트 바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칼럼에서 어떻게 돼야 돼? 철근이 오면 90도를 꺾어야 되거나 또는 밑으로 꺾거나 가서 위로 꺾거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공에서 위로 꺾어서 덜렁덜렁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아래로 꺾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철근으로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가면 그렇게 할 거야. 틀림없이 안 할 것 같지. 그리고 빨리 공구를 타설해 보이지 않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틀림없이 간다. 여기 앉아있지만 금방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될 거라고요. 한 뭐 2, 3년만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빨리 공구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난 딴 데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지, 무책임하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철근이 요 기둥이 있으면 여기에 정착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보하고 기둥이 만나면 보 단일 부재는 굉장히 쉬운데 보하고 기둥이 만나는 접합부가 생기게 되면
그 철근이 어떻게 정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그 정착 부분에 문제가 나는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는 살아남고요. 내부는 프로그레시브 클랩스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러한 철근들이, 또는 이 철근이 와서 여기도 이렇게 정착이 되고, 이 철근이 이렇게 정착이 되고요. 적어도 101층 정도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 주철근의 직경이 두껍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철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이 철근이 지금 보면 51mm 썼거든요. 여러분도 51mm 본 적이 없죠? 10mm, 우리가 10mm, 13mm, 16mm, 19mm, 22, 25를 줄을 쓴다 그랬다고요. 25mm의 면적의 2배가 돼야 51mm거든. 그거는 철근이 아니고 강봉입니다. 그 강봉을 이 주철근이 와서 저 칼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90도로 꺾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착 길이만큼 넣으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51mm 같은 여러분들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가 가서 오는데 가서 꺾어서 넣는다. 더욱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18, 18개가 그냥 가서 한번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That'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불가능해. 우리 지금 시험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우리 실험 타설을 했는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부들이 뭐 적절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졸고 있는 것처럼 그냥 눈 감고 그냥 가서 적절히 묶고 8번 철선 그 8mm짜리가 이거 안 묶입니다. 왜냐면 이거 51mm짜리가 했는데 그게 이게 8번 철선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철근 뭐 굉장히 두꺼운 철선 가지고 이렇게 묶고 있는데 전부 거기 오버랩 돼 가지고 그게 블락킹이 돼서 철근끼리 그냥 가 있고 철근하고 철근 사이가 간격이 있어야 콘크리트 들어가서 이게 부착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상하로 이렇게 18개씩 가 있으면 어떻게 시공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보셨다시피 끝에 헤드드 바를 넣게 되면 그냥 스트레이트 바로 딱딱 굽히지 않고 가서 헤드드 바를 딱딱 놓게 되면 부착에 대해서 우리가 정착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요. 앞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아마 그런 걸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우리 링크빔에서 드로잉을 하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딱 재위치가 있지. 이런 것들이 51번들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 기둥입니다. 전단 보강건이 여기도 가 있고 수직 철근도 가 있고요. 이 철근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철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요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 철근이 이렇게 꺾여 들어와야 되고 이 철근이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전단에 대해서 유리하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 현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철근들이 막 아까 18개씩 막 16개씩 상하로 32개가 그냥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철근 덩어리로만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철근을 여기서 헤드들을 딱 주서 끊어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 스케일감이 없어서 그렇지만 뭐 51mm짜리를 이렇게 꺾는다는 것이 우리 실험체이기 때문에 게이지도 붙이고 뭐 여기다가 잘 넣어서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헤드를 여기 잘 넣어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지만 현장에서는 공간에서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3차원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꺾는 것보다는 여기 헤드를 딱 넣어서 그냥 직선으로 하게 되면 시공성도 또 가공성도 여러 가지 좋아진다.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 이 부분을 타설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 부분 그냥 철근만 조립해놔도 이 부분은 거의 보이질 않죠. 예,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혹시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없겠지.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 이제 전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지금 전단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철근이 들어가는 것은 전단 균열이 요렇게 생긴다는 거죠. 요렇게 전단 균열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요 철근들을 갖다 요렇게 배건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주인장 철근이죠. 사실은 주철근 아니겠습니까? 주철근을 요렇게 꺾어서 전단 보강군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벤트업이라고 그래요. BENT/UP 벤트업 철근이라고. 그러니까 주철근을 요렇게 꺾어 가지고 전단 보강군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거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까 그 이 LCT에서 쓴 현장인데 이러한 전단 보강건이 이렇게 주건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전단 보강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 그림을 올렸냐면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철근을 요렇게 또는 요 철근을 요렇게 또는 요 철근을 요렇게 감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는 요 철근 잘 봐. 내가 그리는 거를 요 철근을 요렇게 너무 크니까 요렇게 감싸고요. 또 요 철근도 잘 봐. 요렇게 감싸고 그 다음에 뭐 요 철근을 요렇게 감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너무 큰 경우는 이게 지금 단면이 2.3m 정도 되는 거죠. 높이가. 보의 높이가 2.3m라고요. 그냥 아까 그 여러분들이 뭐 30cm, 60cm 가지고 시험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런 보호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이 보의 폭이 1m. 이 보의 높이가 전체 높이는 한 2.7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보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전단 보강건을 이렇게 넣게 되면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이 제너럴한 어떤 컨셉에서 보면 균열이 이렇게 생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때 요 전단 보강건이 요 균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균열에 저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세트는 요렇게 한 세트 또는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이렇게 되면 한 세트가 보통 2레그라고 다리가 2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3개의 세트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전단 보강건에. 근데 균열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잘 봐. 이 균열에 저항하는 전단 보강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얘들이 균열에 저항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가 저 균열에 저항하는 거니까 한 세트가 2레그즈니까 저거는 세 세트. 그러니까 6개의 각각의 A1 요 철근의 단면적이 요 전단에 대해 저항하게 되니까 2A1이 그치 전단에 저항하는 거니까 여기는 2A1 곱하기 같은 철근을 썼으면 3개 그러니까 6A1이 전단 보강건에 저항한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렇게 전단 보강건을 요렇게 감싸는 경우도 있고요. 주철근을 요렇게 벤트를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은 전단의 유효한 철근들입니다. 전단 균열에 저항할 수 있는 유효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벌써 3개가 나왔죠. 주철근을 꺾어서 가는 경우 전단 보강건을 이렇게 하는 부분 그걸 갖다가 여러 개로 감싸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전단의 유효한 보강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설계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파이 MN은 MU보다 크다라는 설계식으로 휨에 대해 설계를 했다. 그죠? 휨 여러분들이 설계한 단면의 휨 저항 강도가 외부의 하중에서 발생되는 휨 모멘트보다 크도록 설계했단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공칭 강도 MN에다가 강도 감소계수 파이 값을 곱한 파이 MN 값이 MU보다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다는 거죠. MU는 데드로드 라이브로드의 오버로드 팩터 1.2D 플러스 1.6L에 의한 MU 값을 계산했었고요. 기억하시죠? MN 값은 압축력과 인장력의 병행 조건 가지고 그러니까 모멘트 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MN 값을 결정했죠. 만약에 철근이 항복한다 가정하면 ASFY 그래서 MN 값은 ASFY 전체 유효춤 D에서 그 모멘트 암까지 그리니까 D-2분의 A 값으로 MN 값을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때 MN에다가 강도 감속계수 파이 값, 그때 0. 맥시멈이 Q에서 0.85 값, 그지? 0.85 MN이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한 부재의 단면의 저항 휨 모멘트, 휨 강도가 됐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결정한 부재 단면의 휨 강도 MN 값은 ASFY 갈로 D-2분의 A 거기다가 파이 값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설계 강도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설계 강도가 외부에서 작용하는 작용력에 의해서 생기는 휨 모멘트 MU보다 크다 하면 끝이었단 말입니다. 이 방법과 똑같이 전단도 전단에 대한 공칭 강도, 전단 강도 VN에다가 강도 감속계수 파이 값을 곱한 파이 VN 값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작용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단력 1.2D 플러스 1.6L 가지고 발생되는 전단력, 예를 들면 단순 지지보다 그럼 단부의 2분의 VUL 2분의 VU 2분의 VU가 각각 각 그 단순 지지보의 전단력이 될 것이니까 그 전단력하고 여러분들이 단면으로서 결정한, 예를 들면 이러한 단면으로 결정한 이러한 전단 보강건이 보강된 보의 전단력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요 값이 요거보다 크면 설계는 제대로 됐다. 그러니까 부재의 저항이 외부에서 작용되는 작용력에 비해서 전단에 저항한다. 조금 전에 하중과 변이의 상관과 곡선에서 전단 균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P 델타 커브가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갈 수 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저는데 평소와 같지 않군요. 어제 많이 놀았다는 얘기네.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많나?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분명히 많이 놀았다는 얘기네. 막걸리를 많이 먹었든지. 그만할까?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뭐 되게 좋은 분들은 되게 잘 주무시고 결과는 아마 시험에서 나타나겠죠. 자, 이제 요 VN을 요거는 외부에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단력이니까 구조역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VN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VN을 이 앞에 있는 파이가 강도 감속계수는 우리 기준에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서는 0.75 값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0.75입니까? 하면 또 뭐 몇 시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강도 감속계수 값은 0.75 값을 쓰라. 그러면 뭐만 알면 되느냐? VN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VN 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C와 VS의 합으로 여러분들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 sub C라는 것은 전단에 저항하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력이 되는 것이고, VS라는 것은 전단 보강건, 다시 말하면 이 여러분들이 배건한 전단 보강건이 전단에 부담하는 저항 전단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합으로 VN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VN이니까 VN이 VC 플러스 VS니까 파이 VN은 파이 VC 플러스 파이 VS 값을 될 거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잘 알면 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됩니까? 요 VC 값을 알거나 VS 값을 알면, VC와 VS 값을 알면 VN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VC는 어떻게 계산하고, VS는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지금 챕터 6의 핵심입니다. 그거 다 했다, 이제. 전단시험 볼 수 있죠? 그렇지. VC 값 여러분들 책에 있을 거고, VS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책에 있을 거니까, VC와 VS를 계산하면 된다. 설계 전단 강도는 소요 전단 강도보다 당연히 커야 될 것이고요. 전단 강도를 결정할 때, 설계 전단 강도죠. 이 전단 강도를 결정할 때 주요한 인자들은 V sub C와 V sub S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6장의 핵심입니다. VS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될 거고요. 철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ASFI, something 관련된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항목을 하게 될 거니까. 문제는 VC가 문제라는 거죠.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요 V sub C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빨간구로 되어 있는 V sub C에다가 V sub AY, V sub D 요 세 가지의 합이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저항 전단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요걸 전체 합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VC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그 다음에 VAY, VD가 합쳐지면 이게 V sub C의 개념이고 거기다가 V sub S의 개념. 물론 아주 짧은 번은 여기에다가 아치 작용에 의해서 더해지는 저항 전단력을 더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이 아치 작용에 대한 것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요게 VC고 요게 VS의 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단 보강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4인장이니까 전단 보강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인장에 저항하는 철근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4인장이었던 아까 주철근은 휨인장이었던 결국은 인장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생겼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전단 보강건이 물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경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랬지 얘는 결국은 인장력을 받는 철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단 보강건은 결국 인장을 받는 철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V sub S라는 것은 전단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얘는 인장력이다. 그러니까 4인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스트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대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배건되는 것을 STIRRUP 스트럽이라고 보통 전단 보강건을 스트럽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럽이라는 것은 전단 보강건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VS는 전단 보강건이 지지하는 전단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이 전단 보강건은 인장을 받는 철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장 응력 작용 방향으로 배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전단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전단 균열의 직각 방향으로 아까 휨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직각 방향으로 휨 인장 철근을 배건했듯이 전단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전단 균열이 작용하는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 배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원칙은 아니죠. 우리가 시공석을 고려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하시죠. 요 설계 전단 강도 VN의 강도 감소계수 대개 0.75가 VU보다 커야 된다. 소요 전단 강도보다 커야 된다. 이 설계 전단 강도의 중요한 인자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담력, 전단 보강건이 부담하는 부담력. 이 두 가지의 합으로 결정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교양에 휨 철근 때 휨 강도를 결정할 때 파이 mn 값의 파이 값은 대개 0.85로 좀 큰 값을 썼다는 거죠. 큰 값을 썼다는 것은 강도 감소를 좀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전단에 대해서는 강도 감소 계수 리덕션 팩터를 0.75로 쓰기 때문에 강도 감소를 휨보다는 좀 더 많이 시켜달라 하는 얘기죠. 그만큼 전단 균열이 전단에서 파괴가 발생되는 것은 휨에 비해서 상당히 브리틀하게 페일류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것은 휨보다 훨씬 시리어스한 어떤 그 페일류 메커니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 감소 계수를 키움으로써 우리가 그 세이프티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 좋네 정말. 강의가 익사이팅하지 못한 모양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큰 그 이 균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버리고 일상적인 가장 많이 생기는 전단 균열의 패턴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전단 균열이 발생된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이 부재 중립축이거든요. 만약에 부재 중립축 이하에 생기게 되면 전단 균열의 이 패턴도요 거의 직각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인장이 생기기 때문에 인장이 이렇게 생기서 이렇게 직각 방향이 생기고요. 일정한 깊이로 올라가게 되면 높이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각도가 이렇게 발생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중립축을 좀 지나면 이 각도가 좀 더 작아집니다. 물론 아주 노멀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1번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3번에 해당되는 거에 각각은 엄밀히 말해서 전단은 요렇게, 그렇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하는 저 작용 방향이 되면 요렇게 전단 보강건을 넣어야 되고, 여기서는 요렇게 넣어야 될 것이고, 그지? 여기서는 요렇게 넣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요렇게 넣으라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단균열에 대해서 이렇게 보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넣거나 저 위에처럼, 아니면 분력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필드의 엔지니어를 고려해서 우리가 배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대개는 이 각도가 만약에 45도, 그 다음에 한 30도, 대개 30에서 한 45도 정도의 전단균열의 각도가 보통 발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A 오브 D, 전단 경감비에 따라 달라지지만 노멀한 경우에는, 자, 우리 그럼 금방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지. 잘 봐요. 휨철근 이렇게 보강돼 있잖아요, 그지? 휨철근이 보강돼 있으니까 요 휨철근은, 잘 들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 휨철근은 지금 1번에 해당되는 이 전단 균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휨철근이 저렇게 직각 방향의 전단 균열의 초기의 시작점에, 그러니까 근접된 부분은, 그러니까 초기가 아니라 그 페이스에 가까운 부분은 휨제의 보강근이, 휨 강도에서 결정된 보강근이 전단에 유효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끄집어내면 굉장히 작은 짧은 벽체가, 높이가 짧고요, 길이가 긴 벽체들을 우리가 짧은 벽이라 그래요. 영어로 스쿼트 슈어리라고, SQUAT, 스쿼트 슈어, 이렇게 짝달막한 이 전단벽인 경우에는 전단균열이 사실은 이 방향의 전단균열이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그때는 우리가 수지철근을 넣는 것이 이 전단보강근의 수평철근보다 훨씬 더 유효합니다. 물론 뭐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뭐 한 30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전단균열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대개 부재의 중립축 정도 선에 오게 되면 한 45도에서 30도 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게 이제 경사각도를 갖고,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요 철근, 주철근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요 전단 보강근은 요렇게 가게 되면 요렇게 수직으로 요렇게 넣거나, 아니면 요렇게 경사각도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여기 벤탑이라, 예전에는 주철근을 이렇게 벤탑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저기 꺾기가 힘드니까 주철근은 그냥 스트레이트 바로 가고요. 지금 이러한 형태의 직각 방향의 전단 보강근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잘 보십시오. 이 전단균열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요 각각의 각도는 뭐 있지만 한 45도에서 30도 정도, 뭐 아주 크면, 여기는 크면 60도까지도 가지만, 요 철근들이 이렇게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요 철근은 요 균열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X 방향, 그 다음에 요 분력이 생기니까 Y 방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지? 요 분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는 균열은 얘가 맞겠지만, 이렇게 생기는 균열은, 요 사이에 있는 균열, 얘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분력에 의해서 요 간격을, 철근의 직경도 결정해야 되지만 간격을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지금 요러한 패턴이다. 여기에서는 요 철근들은 일반적으로 D10mm에서 D13mm를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전단 보강근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D10mm에서 D13mm를 많이 씁니다. 아까처럼 굉장히 큰 보에서는 16mm도 가끔 쓰기도 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19mm까지도 뭐 써야 됩니다만, 통상은 한 10mm에서 13mm를 많이 쓴다. 그러면 D10mm 요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하나 페이지, 그렇지. 그 저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그렇지, 2A1, 그렇지. 저 방향으로 두 개의 철근이 하나의 세트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진짜 다 했다. 시험 범위를 전단까지 넓혀도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아, 그지? 예, 이렇게 배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뭐 합리적인 방법이죠. 지금 요식이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거. 이렇게 일일이 각도를 줘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여기 와서 위에도 이렇게 철근이 가 있는데 여기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감싸서 여기 딱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사 각도가 있으면 여기가 묶기가 어렵죠. 약간 뭐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는 했네. 자, 이렇게 전단 보강건을 형태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은 이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단에 대한 것은 말이죠. 전단력에 대한 것은 이미 구조 역학 또는 구조 시스템에서 수십 번 다뤘을 겁니다. 그죠?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요게 힘이고요. 요게 전단에 대한 어떤 변형이죠. 요렇게 세트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얘하고 얘는 크게 같겠죠. 방향만 같죠. 저 합력은 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 돼. 뭐 전단력 잘 아시죠? 평행으로 반대 방향의 한쌍을 오쪽에 시키면 미끄러 절단되는 것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한다. 그때의 전단 변형은 지금 이렇게 변형할 것이다. 균열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생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졸려서 안 되겠네. 전단 강도라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전단 강도를 결정하라 그랬죠. 그죠? 전단 강도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단면 또는 재료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개는 전단역 대문자 VS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계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전단 응력은 소문자 V sub S로 하겠지만은 단면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각각의 단면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최대 저항력을 우리 전단 강도라고 그러고요. 재료의 경우는 각 응력에 대해서 재료가 저항할 수 있는 최대 저항 응력을 우리가 전단 응력, 전단 강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콘크리트 전단 강도는 실제 실험에 의해서 전단 강도를 직접적으로 끄집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적 조건이 뭐 아직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전단 강도를 얻기 위한 실험적 조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또 다이렉트로 전단 강도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개 한번 보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러니까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그러니까 콘크리트 실린더의 압축 강도를 가지고 대비해 보면 대략 압축 강도의 한 20에서 한 80%의 범위에 전단 강도가 들어갑니다만 굉장히 그 범위가 넓죠. 사실은 20에서 80이라면 우리 수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값이잖아요. 물론 공학적으로는 이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C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이렉트 텐사일, 그러니까 직접 전단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절한 각도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에서 직접 각 건접된 부분은 다이렉트 텐사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전단입니다. 인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서는 거의 그 전체 파괴를 지배하지 못하고요. 이 4인장 균열, 다시 말하면 이제 4인장 응력에 의해서 이런 4인장 균열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재의 설계는 그 4인장 균열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설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보니까 졸려서 안 되겠어.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단의 기본적 개념까지 여기까지 시험 범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풀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가끔 질문하는데 계산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즉시 F 처리됩니다. 예, 그냥 순수한 어떤 계산기는 사용 가능. 그 얘기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질문.